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보통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사랑, 가족, 건강, 돈, 명예, 권력, 우정, 이런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일 겁니다. 이 중에서 친구, 우정이라는 요소는 우리 삶을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랑보다도 더 깊은 감정이 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작품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시인과 그 시인의 우편물을 담당하는 우편 배달부의 우정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제목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라는 작가의 이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만 해도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빌렸는데,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유명했던 한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독자분들에게는 소설의 제목보다 훨씬 더 익숙한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 포스티노는 이탈리아어로 우편 배달부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1996년도에 개봉된 작품이니까 사실 꽤 오래됐죠. 사실 꽤 오래되긴 했으나 굉장히 그 명화로 계속 근래에도 방영이 되는 그런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이 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 포스티노의 시인 네루다 역을 맡은 배우가 바로 시네마 천국에서 알프레도 역을 맡았던 배우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소설로 돌아오자면 이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실존 인물인 칠레의 세계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각색한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허구가 가미된 소설로 재창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루다라는 인물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칠레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시인 네루다가 이슬라 네그라라는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이탈리아의 카프카 섬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와 허구를 좀 믹스해서 소설로 문학으로 재창작해낸 거고요. 여기에 또 한 명의 아주 주요한 인물이 있는데,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마리오 히메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오라는 사람은 동네 사람 대부분들이 다 그렇듯이 어촌 마을이니까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삶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체국 창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고 우편 배달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마리오가 맡을 지역이 바로 이슬라 네그로였는데, 그 이슬라 네그로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다 까막눈의 어부였기에 수신인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아는 유일한 사람, 바로 시인 파블로 네루다였습니다. 이 시인 네루다와 친해지고 싶었던 마리오는 말을 붙일 구실을 찾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네루다와 친해지면서 시와 은율, 그리고 메타포, 은유라는 말이죠. 메타포의 세계에 눈을 떠가게 됩니다. 우편 배달부 마리오가 시인의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시인 네루다와 우편 배달부 마리오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메타포를 자연스럽게 깨닫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본문 중에서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를 낭송하셨을 때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바다처럼 말이지. 네, 그래요. 바다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운율이라는 것일세. 그리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멀미가 났거든요. 멀미가 났다고? 그럼요. 제가 마치 선생님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 같았어요. 시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 바로 그래요. 네가 뭘 만들었는지 아니 말이오? 뭘 만들었죠? 메타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멋있는 문학적 대화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러다가 이 마리오가 주점의 아름다운 처녀 베아트리스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 네루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적인 것들도 공유하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멋진 메타포, 은유로 마리오는 베아트리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리오의 메타포에 도도한 소녀 베아트리스는 완전히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넋이 나가 있는 딸에게, 베아트리스에게 베아트리스의 엄마가 도대체 마리오가 무슨 말을 했지? 라고 묻자 베아트리스가 대답합니다. 메타포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장면도 참 유머러스 하면서도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방금 얘기 드린 그 베아트리스와 엄마의 대화를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 미소가 얼굴에 나비처럼 번진대요. 그러고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그랬더니 제 웃음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요. 제 웃음이 한떨기 장미고 영그러 터진 창이고 부서지는 물이래요. 호련 일어나는 은빛 파도라고도 그랬어요. 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마리오에게 완전히 넋이 나갔죠. 이 메타포의 세계에 자신을 메타포에 은유해서 표현한 그 시구절 같은 구절들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결국 마리오는 베아트리스와 결혼을 하고 시인 네루다의 필명과 활동명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네루다는 이 아이의 대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젊은 우편 배달부 마리오와 중년의 시인 네루다의 우정이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또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고 하면 그러다가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조금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인 네루다가 좌파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고 프랑스 대사로 파견이 되면서 마리오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프랑스 대사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향수병에 걸린 시인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녹음기를 보내면서 고향의 소리를 좀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작품의 백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리오는 이 녹음기를 들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성껏 이런저런 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그 일 포스티노라는 이 소설을 영화화한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었고요. 아마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또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리오는 우표 수집광처럼 바다의 움직임을 집요하게 녹음했다. 과부가 있는 대로 화를 냈지만 마리오는 밀물과 썰물, 바람에 상큼하게 부서지는 파도만을 쫓았다. 소니 녹음기를 줄에 매달아 개가 집게를 비벼대고 해초들이 달라붙어 있는 바위 틈새에 밀어 넣었다. 나일론 1000조각으로 녹음기를 감싸고
아버지 배를 이용해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3미터짜리 파도가 투우사의 단창처럼 해변에 내리꽂히기 직전에 스테레오 음향을 잡아냈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나오는 과부라는 사람은 장모님입니다. 베아트리스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하여튼 그 녹음기, 소니 녹음기라고 상표까지 표기되어 있는 그 녹음기를 줄에 매달아서 바위 틈에도 넣고 젖지 않게 천으로 싸서 그 파도가 치는 그 속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군사 구테타와 같은 그런 정치적이고 무거운 사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와 같이 나이를 초월한 우정, 신분과 지위를 떠나 순수하게 시로 맺어진 평생의 우정이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작품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읽고 기회가 되신다면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글에서 아름다운 영상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그런 명작입니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지음. 서문. 당시 나는 삼류신문사에서 문화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 분야에서 연주를 뽐내던 편집장의 예술관이 내가 맡은 섹션을 좌지우지했다. 그는 내게 통속 극단 배우와의 인터뷰, 전직 사립 탐정들의 책에 대한 서평, 이웃집 자식 그 누구라도 쓸 수 있을 법한 유랑 서커스단에 관한 기사나 그 주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해찬 기사 따위를 강요했다. 작가가 되려던 나의 꿈은 그 축축한 편집국 사무실에서 매일 밤 사그러졌다. 새벽녘까지 남아 매번 소설을 새로 쓰기 시작했지만 스스로의 재능과 게으름에 실망하여 중도에서 그만두곤 하였다. 내 또래의 다른 작가들은 국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심지어 카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 세익스바랄, 수다메리카나, 프리메라 플라나 등등의 유명한 외국 출판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그때마다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언젠가 나도 작품을 끝마쳐야지 하는 자극이 되기는커녕 차가운 물벼락을 뒤집어 쓴 느낌만 들었다. 미지의 독자 여러분도 깨닫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는 열광적으로 시작해서 침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며 끝을 맺는다. 시간적으로 이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그 무렵 편집장은 보헤미안 생활을 영위하던 내가 위태로울 정도로 창백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게 바닷가 출장 기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일은 일주일 동안 태양과 바다 냄새 나는 바람과 싱싱한 해물을 누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귀중한 만남도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맡은 일은 이슬라 네그라에서 해안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기습 인터뷰하여 가심란에 저질 독자들을 위한 기사를 쓰는 것이었다. 편집장의 표현대로라면 네루다의 에로스 지형도 따위를 만들어보자는 기획이었다. 이는 사실상 같이 잔 여인들에 대해 최대한 적나라하게 까발리자는 것이었다. 편집장은 이슬라 네그라에 있는 여관방, 군주의 행차 부럽지 않은 출장비, 헤르츠사의 렌터카,
자신의 휴대용 올리베티 타자기 대여 등의 악마의 미끼를 내게 내밀며 이 천박한 일을 맡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그 일을 맡은 데는 청춘의 이상도 작용했고 또 다른 동기도 존재했다. 나는 28쪽에서 중단된 원고를 어루만지면서 낮에는 네루다에 관한 기사를 쓰고 밤에는 바다의 속삭임을 들으며 소설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종의 집착이 되어버린 일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일로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마리오 히메네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마리오처럼 네루다 씨에게 내 작품 서문을 써달라고 하려 했던 것이다. 그 귀중한 트로피를 가지고 나시멘토 출판사 문을 두들겨 고통스러울 정도로 미루어진 내 책의 출판을 사실상 결정지을 작정이었다. 이 서문이 한없이 늘어지거나 미지의 독자들의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몇 가지 점을 밝히고 마치려 한다. 첫째, 독자들 손에 있는 이 소설은 내가 이슬라 네그라에서 쓰려던 것도 그 시절에 썼을 법한 것도 아니다. 단지 실패로 끝난 네루다 취재 공세의 부산물일 뿐이다. 둘째, 칠레 작가 여러 명이 연이어 성공의 술잔을 들이켜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소설을 출판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다른 작가들이 1인칭 시적 산문, 액자 소설 형식, 메타 언어, 시간 공간의 변형 등의 거장이었던 반면 나는 저널리즘에 기초한 비유법, 크리오요주의 작가들을 답습한 진부한 배경, 보르헤스의 생경한 형용사, 특히 어느 문학 교수가 혐오하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고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귀찮게 할 이 소설 대신 틀림없이 독자들이 손에 쥐어보길 원했을 네루다에 관한 짜릿한 기사, 어쩌면 나를 그 방면에서나마 유명하게 해주었을지도 모를 그 기사는 쓰지 못했다. 내가 뻔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인의 원칙 때문이었다. 네루다는 내 천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현 부인 마틸데 우르티아이고 창백한 과거를 뒤적일 만한 정열도 관심도 없다고 말이다. 뒤이어 나는 아직 쓰지도 않은 책의 서문을 부탁했다. 네루다는 그런 나의 뻔뻔스러움에 걸맞게 소설을 끝내면 기꺼이 써주겠네 라고 빈정거리면서 문 밖으로 나를 내몰았다. 나는 소설을 끝내보려고 이슬라 네그라에 오래 머물렀다. 그러나 텅 빈 종이를 마주하기만 하면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할 것 없이 게을러졌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시인의 집을 기웃거리고 그 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까지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알게 되었다.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나처럼 지독한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이 책을 끝냈을까 싶을 성마른 독자들도 있으리라. 이 책을 쓰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페루의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성당에서의 대화,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판탈레온과 위안부들, 세상 종말 전쟁을 출판했다는 걸 생각하면 14년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 기록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다. 하지만 책이 늦어진 데에는 감상적인 성격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나는 베아트리스 곤잘레스가 산티아고 법정에 왔을 때 여러 번 점심을 같이 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얼마가 걸리든 얼마나 많은 허구가 가미되든 간에 마리오의 이야기를
써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양해 아래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1969년 6월, 마리오 히메네스는 하찮은 이유 하나와 행운 하나 때문에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하찮은 이유란 고기잡이에 정을 못 붙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일은 동이 트기도 전에 마리오를 침대에서 끄집어냈다. 그것도 산 안토니오 동시상영극장의 스크린에서 보던 뇌세적인 여주인공들 뺨치는 여인과 화끈한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고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었다. 이런 꿈을 꾸는 재주 때문에 마리오는 종종 감기에 주파를 던졌다. 진짜든 가짜든 감기를 핑계 삼아 아버지의 어선 장비를 준비해드리는 것만으로 하루를 땡땡이 쳤다. 그리고 칠로에 산 포근한 담요 밑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달콤한 사랑의 꿈을 끝까지 꾸었다. 아버지인 어부 호세 히메네스가 후줄근하게 젖어 허기진 채 바다에서 돌아오면 마리오는 점심으로 바삭바삭한 빵과 토마토, 양파, 파슬리, 고수풀을 가미한 요란한 샐러드를 차려드리는 일로 죄책감을 덜었다. 또한 아버지의 빈정거림이 뼛속까지 파고들 때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스피린을 꿀꺽 삼키기도 했다. 일자리를 구해. 결코 5분 내에 그치지 않고 걸핏하면 10분까지도 이어지는 단죄의 눈초리를 거두어들이면서 아버지가 내뱉은 살풍경하고 우악스러운 말이었다. 네, 아버지. 마리오가 옷소매로 코를 훔치면서 대답했다. 이것이 하찮은 이유였다면 행운은 경쾌한 레네아뇨 상표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리오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매일 손바닥만한 포구를 벗어나 산 안토니오 항구로 갔다. 산 안토니오 역시 이름만 항구였지 마리오의 마을에 비하면 바빌론같이 호화 찬란했다. 마리오는 선정적인 입술의 여인과 시가를 질겅질겅 씹는 터프가이가 등장하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넋이 나갔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의기소침하게 페달을 밟아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가끔은 대서사시적인 감기를 예고하는 해변의 비를 맞으면서 오기도 했다. 아버지는 물주가 되어줄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때문에 마리오는 주중 며칠이고 헌 잡지 가게에 빈털터리 신세로 진군해 좋아하는 여배우 사진에 손때를 묻혔다.